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챕터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챕터는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의 이해,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의 기술, 세 번째는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연어 처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네, 튜링 테스트는 앨런 튜링이 개발한 테스트로 기계가 얼마나 자연어를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값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얼마나 인간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인간이 말한 것을 인간과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판정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인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튜링 테스트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블라인드 상태에서 이 판정자가 사람과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사람과 인공지능은 다시 블라인드 상태에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판정자는 이 두 사람과 인공지능의 답변을 모두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들은 답변을 바탕으로 누가 사람인지 누가 인공지능인지를 구분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누가 사람이고 누가 인공지능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튜링 테스트에 통과할 수 없고요.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인공지능이 많지 않은데요. 최초로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인공지능이 바로 유진 그스트만입니다. 이 유진 그스트만은 2001년에 러시아인 3명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2014년 6월에 튜링 테스트에 도전하고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요런 사이트인데요. 요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유진 구스트만이 판별자와 나눈 대화를 한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판별자가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니 어린 소년이에요. 13살.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판별자가 미국의 수도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니 바보라도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라는 거는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판별자가 나는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의 수도에 살아. 라고 했더니 수도에 대해 더 이야기해요. 난 다른 장소에 관심이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해보았는데요. 답변을 지금 보면 완벽한 인공지능의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과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유진 구스트만의 설정이 우크라이나에 사는 13세 소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별자는 완벽하진 않지만 13세 소년과의 대화인지 헷갈렸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에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 자연어와 자연어 처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연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음성 언어일 수도 있고요. 문자 언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자연어 처리는 무엇이냐면 이 자연어를 통해서 기계가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또 자연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분야를 자연어 처리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이 자연어 처리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음성 인식이나 문자 인식, 챗봇 등이 있겠죠. 또 번역 시스템도 이런 자연어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연어 처리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는 이제 자연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연어를 처리할 때는 언어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좀 더 가다듬어서 인공지능이 이해하게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언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어 처리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형태소 분석입니다. 작은 단위부터 점차 큰 단위로 분석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는 언어가 지니고 있는 형태소 분석뿐만 아니라 품사, 접두사, 접미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어가 지닌 뜻, 의미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형태소 분석 단계입니다. 네,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했을 때도 한국어, 영어에서 형태소나 문법상에서 규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겠죠. 보통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조금 더 규칙이 까다롭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문 분석 단계입니다. 구문 분석은 이렇게 품사 이후에 어떻게 문장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지 문장 성분의 구조와 또는 문법 규칙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의 문법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와 비교해서도 조금 차이점이 있죠. 영어에서는 또 문장 성분뿐만 아니라 명사구, 동사구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도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역시 영어와 한국어에서 구문 분석하는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 분석 단계입니다. 네, 앞선 두 번째까지는 문장의 단위나 규칙, 문장 성분 등을 분석을 해놨다면 이제부터는 이 단어가 지닌 뜻 또는 문장이 지닌 뜻을 좀 더 분석을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다이어나 동음이어와 같이 하나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문맥상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파악하기에는 같은 문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그런 의미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의미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담화 분석입니다. 담화 분석은 이 대화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대화를 살펴보면 산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물건을 산다 또는 어디에 산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화하는 그 상황과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담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담화 분석까지 4단계로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연어가 입력되었을 때 이를 데이터를 수치화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우리가 원하는 자연어로 번역이나 응답 등을 주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요. 요구에 응답하거나 번역을 하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책에 소개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알고리즘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Back of words, Ngram, word to vect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는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순환신경망, RN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NN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신경망 구조에서 입력층에서 출력층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드포워드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순환신경망 RNN 같은 경우도 피드포워드 구조와 유사한데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는 입력층에서 출력층 한 방향으로만 이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순환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은닉층을 보시면 출력이 된 곳에서 다시 입력이 되고요. 또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가 다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노드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금 데이터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옆으로 갈수록 또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왜 이런 여러 가지의 은닉층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문장에서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기계가 인식을 했을 때 같은 산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산다 또는 집에 산다, 인간이 이해했을 때는 당연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그 맥락 속에서 그 앞에 뒤에 단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파악을 해야지 그 단어가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어가 입력이 되었을 때 앞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산다는, 집에 산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검은색 화살표를 봤을 때는 여기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입력 데이터가 기억된 뒤 다음 노드에 다시 영향을 끼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환신경망의 경우는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대-다 모델입니다. 최초로 입력받는 데이터는 하나고요. 출력되는 노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캡션을 달아주는 역할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입력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인공지능이 달아주는 경우에 1대-다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다대일 모델입니다. 입력층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이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감정인식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표정이나 단어를 입력받았을 때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다대일 모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예시이고요. 네, 마지막은 다대다 모델입니다. 입력층에도 여러 개의 입력을 받고요. 출력층에도 여러 개의 출력을 받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의 형태소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자연어 처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